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이유와 방법을 배우고 나면 아이들의 공부가 훨씬 쉬워질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드릴 얘기들은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력하고요. 그 중에서도 학습 유형, 그리고 집중력, 지능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 패턴인지 민성원의 패턴 학습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교육부장 이지수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 패턴 학습법 중에 기본력에 대한 공부들을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쉽게 제가 목차를 한번 안내를 드릴 건데요. 공부력은 4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기본력, 그리고 효율을 올리는 학습력,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시험력, 그리고 이것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공부 환경으로 구성이 되고요. 오늘 우리 공부를 잘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기본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도표를 그려서 설명을 하면, 일단 공부하기 위해선 입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듣든지, 혼자서 책을 보든지, 아니면 소리를 듣든지, 이 입력이 문제가 있어도 공부가 잘 안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일단 입력 단계가 좋고요. 일단 입력된 것들이 단기 기억으로 오게 돼요. 단기 기억에 오게 되면 이게 잠시 저장했다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고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때 기본력이라는 것은 요 단계를 말해요. 요 단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 학습력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다시 말하면 학습력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본력이 안 좋은 친구들한테는 학습력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정도라면 학습력과 더불어 기본력이 아직도 향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본력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기본력을 잘 다져놓으면 중고등학교에서 수월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에 찬성을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3살 버릇 당장 바꿀 수 있다. 자, 네? 어머니들 어렸을 때 생긴 습관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안 좋은 습관도 끝까지 가지 않고요. 좋은 습관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바꾸겠다고 생각하면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머니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암기를 잘 못해요. 사람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사람 얼굴도 기억 못해요. 영화배우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자, 제대로 한번 기억해 보려고 노력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 번 강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머리를 곤두세워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집중했는데도 한 번 강의를 잊어버리나요?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 대충 듣지 않고 몇 번이고 그 당시에 반복을 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잃어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습관 속에서 뭔가 좋지 않은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에 나는 그런 습관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당장에 집에 나오실 때 왼발을 먼저 신발을 신는지 오른발을 먼저 신발을 신는지를 한번 의도적으로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왼발을 먼저 신발을 신는 사람도 있고 오른발을 먼저 신발을 신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달만 의도적으로 반대로 신으면 평생을 반대로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은 검사를 통해서 학습 유형 검사를 하거든요. 이 아이는 행동형이다, 규범형이다, 이상형이다, 탐구형이다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까지 유전적인 것과 타고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의 학습 유형을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뀔 수가 있고요. 지능조차도 다소 안 좋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높은 지능이 올라갈 수가 있고, 아주 좋은 지능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훈련하고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그 지능이 퇴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이 바뀔 수 있는 상태니까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력에는 지능과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학습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세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능이죠. 그러니까 지능이 좋은 아이와 안 좋은 아이를 보면 지능이라는 게 단위 시간당 그 입력 효율성이 높고 처리 효율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딴 아이들보다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외우고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좋다면 그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교과목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능에는 굉장히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나누면 그 동작지능하고 결정지능 이렇게 있거든요. 네. 결정지능이라는 것은 언어지능 쪽이어서 후천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동작지능은 선천적인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조차도 노력에 의해서 많이 개발이 되니까 어렸을 때 특히 지능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지능에 맞는 학습법을 찾으시고 지능이 별로 안 좋거나 더 좋다면 안 좋거나 하고 좋다면 좋은 아이는 더 좋게 안 좋은 아이는 좋게 개선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의 어떤 기본력을 배우고 있는데요. 기본력이란 것은 공부를 이루는 상수값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그 지능이나 아니면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초등학교 때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값으로 두지만 그래도 공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기본력들이 상수값으로 두고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생 때는 이런 환경에 의한 것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혹은 훈련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초등 때는 기본력부터 길러라. 소장님께서 늘 컨설팅을 하실 때 제가 초등 컨설팅 아니면 중고등 컨설팅 배석을 들어가 봐요. 근데 초등 때 보면은 거의 소장님은 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 때는 이 지능에 대해서 약점, 강점을 구별해내고 거기에 대한 학습법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습을 해라, 복습을 해라, 어느 학원을 가라, 어느 책을 읽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죠. 아이한테 뭔가를 바꿨을 때 아이가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력이라는 건 상수예요. 그 아이를 유지하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를 올리지 않고 변수만 많이 바꿔봤자 어머니가 원하는 만큼의 학습 효율이 많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축구로 치면 축구의 가장 기본은 폐활량하고 달리기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래 뛰어도 지치지 않는 폐활량이 있어야 되고 네. 오래 달려도 그리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주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기술만 많이 배운다고 해서 아이가 유능한 축구 선수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기본력, 공부 체력부터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은 뭐 여러 가지 기본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능이나 그다음에 학습 유형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겠고요. 뭐 집중력이라는 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지능의 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 기본력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 아이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내 아이의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학습 유형이 어떤 아이인지를 안다면 일단 그 아이한테 맞는 학습법하고 공부 양과 공부의 진도 그 다음에 공부의 난이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공부는 내 능력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을 때 몰입 효과가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도 질려버리고 너무 쉬우면 지루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야 될 거는 우리 아이한테 맞는 난이도와 학습 진도는 어딘지를 찾아야 되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은 후에 그럼 일단 공부가 쉬워지고 재밌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점차 아이의 능력을 키워가면서 즉 기본력을 키워가면서 학습 방법도 바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교육 전문가라 하는 분들이 보면 수학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영어는 저렇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 습관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마치 본인들이 경험했던 본인들이 했던 좋은 방법들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몇 명의 좋은 그 학습서에서 나온 방법들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맞춰가려고 하는데요. 그 저자하고 아니면 강연자하고 아이의 지능이나 집중력이나 학습 유형이 아주 유사할 때는 그 방법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아이들이 있고요. 그 아이들한테 맞는 방법이 따로 있고 그 아이들은 집중력도 지능도 전부 달라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잘 관찰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아이한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우리 아이한테는 너무 헐겁거나 아니면 꽉 끼어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어떤 옷이 맞을지, 어떤 공부법이 맞을지, 어떤 난이도가 맞을지 내 아이를 정확히 잘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집 아이가 성공한 경험이 우리 아이한테는 꼭 맞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어머님들이 보통 뭐 옆집 아이나 아니면 엄마 친구들 정보를 많이 듣고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지금 내 아이의 정확한 상황을 어떤 진단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하시면은 효율을 굉장히 올릴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꼭 받지 않으셔도요. 잘 관찰만 하셔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용을 써야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IQ 검사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내가 잘 관찰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언어적으로 어휘는 어떤지, 어떤 어휘를 쓰는지, 말은 올바르게 잘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아는지, 그 다음에 레고블록 같은 거나 조립을 잘 하는지, 한 번 감기를 잘 잃어버리지 않는지, 귀로 듣는 걸 잘 외우는지, 어머니께서 관찰만 잘 하시면 비용을 굉장히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검사를 통해서는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빨리 추출하는 그렇죠. 그 이점이 있긴 하지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용을 써가면서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저것 누가 좋대더라 시키지 마시고요. 하루에 5분이라도 관찰을 하시고 학교 선생님하고도 뭐 통화든 아니면 가서 만나서 면담을 해보시고요. 학원을 보내더라도 그냥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수업 태도는 어떤지, 내가 집에서 뭘 해줬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상의하면서 가신다면 똑같은 돈을 내고 또 노력을 하더라도 효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지능과 선행학습의 관계를 보겠는데요. 지능이라는 것은 학업 성취도와 관련한 예측 지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공부에서 굉장히 지능과 결과들이 그 상관관계가 높게 되는데요. 이때는 뭐 특별한 전략도 없고 아이들이 막 동기부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능이라는 것들이 여기서 메인 팩터가 될 수 있겠죠. 지능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는 군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군대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사람을 군인으로 뽑았을 때 제대로 익혀서 사고를 내지 않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능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지능검사를 받아들인 거죠. 베네라는 사람이 받아들여서 첫 번째 최초로 이제 학교에서 지능검사한 게 베네 지능검사인데요. 지능검사를 통해서 그 지능적으로 약간 열등한 아이를 찾아서 보충 수업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지능교육의 최초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척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능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것은 이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 거죠. 그래서 표준편차 100을 중심으로 해서 한 90에서 110 사이 정도 애들은 정규 교과를 따라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 반에서 평균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보다 지능이 높으면 그 정신연령적으로는 한두 살 더 높은 아이, 그러니까 130 정도면 한 2살, 140 정도면 서너 살,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해도 괜찮은 거고, 지능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자기 학령기 힘들고, 70 밑으로 떨어지면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능에 따라서 공부 패턴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중학교의 모든 교과는 지능이 90에서 110 사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교과 과정이 모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 공부만 제대로 한다는 거는 지능이 높은 아이인 경우에는 너무 쉬운 공부고요. 지능이 낮은 아이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공부예요. 그래서 평균적인 공부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되 애프터스쿨, 방과 후의 공부는 엄마가 따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의 머리에 맞지 않는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능에 따라 공부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능이 좋더라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능이라는 게 공부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네. 부하고도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부를 봤더니 부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지능이었어요. 예. 그런데 부하고 또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나 생각해도 좋은 습관이잖아요. 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경제적 부라는 것은 그들의 목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목표는 성적이고 성적을 위해서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좋은 아이 중에서 공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좋은 머리를 갖고 있지만 습관이 좋지 않아서 이 습관은 유형이나 학습법으로 극복이 되는 거고요. 머리가 보통 이 아이인데도 습관이나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성취를 올리는 경우가 오히려 지능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지능을 올리는 작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좋은 머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법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오늘 배워서 당장 5분 후부터 쓸 수 있는 것, 쉽게 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이와 같이 보면서 우리 저거 하나만 오늘 꼭 따라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컨설팅한 학생 중에 지능이 그냥 노멀한 그 90에서 110 사이 정도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범형 아이고요.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했던 아주 제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본인은 지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고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 암기하는 것들이 약하지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만 하신다면 그 계획을 100% 이행할 자신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고등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보내고 서울대에 입학을 했거든요. 이처럼 지능은 꼭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들이 좋은 머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능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죠. 네. 그러니까 좋은 지능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습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지능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습관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빠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라면 이 두 가지 노력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고등학생 정도라면 유형도 바꾸기가 썩 쉽진 않아요. 그리고 지능도 바꾸기가 썩 쉽지 않아서 저희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걸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지능과 유형에 맞는 학습을 대입하는 쪽으로 가고요. 최소한 초중학교 정도에는 지능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유형도 바꿔서 학습에 딱 맞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컨설팅을 할 때 저희는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아이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변수와 상수값을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어떤 그 계획들을 잡아서 실행을 시키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집에서 볼 때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변수와 그리고 어떤 상수값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시면서 아이를 지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능하고 그 학습 선행을 보면 베스트 패턴, 머리가 좋은 아이가 선행을 한다. 이거 베스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습관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은 아이가 선행을 하니까 우리 아이가 따라하는 게 제일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한테는 어떤 아이가 머리가 130포인트 정도 됐다고 그러면 2-3살 많은 거니까 3학년인데 머리는 5학년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짜리가 5학년 수업을 듣는 게 걔한테는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는 3학년 아이가 3학년 수업을 들어야 될 아이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3학년 수업을 듣는 게 맞는데 그 아이가 들으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니까 저 방법은 맞을 것이야 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아이가 5학년 수업을 듣고 싶다면 지능을 올리는 작업과 동시에 그 4학년 수업 정도를 해보고 지능이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 5학년으로 가는 게 되게 좋고요. 두 번째 패턴, 머리가 보통이어서 선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 머리는 90에서 110 사이예요. 그럼 자기 학년 예습 복습을 하는 게 딱 맞아요.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들은 예습을 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습을 하면 무조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예습을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 앞에 거를 공부하는 거죠. 예습의 목적은 수업을 잘 듣는 게 목적이거든요. 선행의 목적은 내 머리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좀 덜 좋거나 그 다음에 보통 정도 아이들은 예습을 안 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다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예습을 충분히 하고요. 머리가 아주 좋은 친구들은 복습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지능이 90 이하의 낮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반드시 후행을 해서, 즉 미리 배운 곳에서 안 좋은 것이 없는지, 오개념이 없는지, 빠진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현행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그런 거 공부하지 않으면 매번 공부할 때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학에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글을 잘 못 읽거나 어휘력이 너무 안 좋아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후행을 하는 경우에는 독해력, 어휘력, 수학에서의 개념 정리 정도는 하면서 가는 게 좋고요. 많은 그 수학 학원 같은 데 보면 저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아이의 그 수학적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풀리다 보면 이 아이의 능력에 어느 정도 맞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선행이든 심화든 아니면 후행이든 결정하는 게 좋고요. 안 좋은 경우는 머리가 좋은데 자기 학년 거만 공부하는 것도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나라에서 하라는 뭐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교과 과정에서 하는 얘기고요. 애프터스쿨, 집에서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학원을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도 많고 좋은 책들도 많아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흥미를 찾아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어떤 3학년 아이가 4학년 수학책을 보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는데 꼭 3학년 수학책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가 중학생들이 읽는 소설책을 읽는데도 불편하지가 않는데 꼭 초등학교 전래 동화만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내 능력에 맞게끔 보고 싶은 호기심을 끝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책을 사놓으실 때요, 저라면 이런 책 저런 책 다 동화책 다 좋은데요, 초등학교 뭐 3학년 아이를 위한 책이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 참고서들을 다 사놓는 걸 권해요. 네. 그냥 수학책도 다 사놓고 과학책, 사회책을 그냥 자습서를 쭉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걸 봅니다. 그 누가 시켜서 보는 게 아니고 궁금하고 재밌어서 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5학년 아이가 중3 고등학교 걸 보면서 재밌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책을 읽고 예, 계시네요. 이거는 그 아이가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선행학습을 강조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소설책이나 우리 단행본은 단행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학년 것만 사줄 건 아니고요. 네. 미리 요새 자습서가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 과목별로 쭉 사놓고 책장에 꽂아놓고 읽으라 강요할 필요 없어요. 읽고 싶으면 읽고 안 읽고 싶으면 안 읽는 건데요. 다만 조심할 점은 아이들은 퇴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학년 아이인데 1, 2학년 때 읽었던 책들은 빨리 중고로 처리하시든지 누구한테 기부를 해주세요. 네. 그쪽으로 자꾸 내려가게 되면 학습은 그 어드밴스 돼야 되는데 퇴행되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은 자꾸 쉬운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머리가 보통이지만 선행을 한다. 이것도 좋지 않고요.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머리가 나쁜데 다른 아이들 따라서 선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학습 좌절감이 생기고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참아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도만 나가는 아이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거의 후행이 확정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선행을 한다 그럴 때 네. 대략 그 지능 지수로 보면은 네. 수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뭐 130 이상이다 하면 몇 년 정도 이게 과학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건 아니고요. 네. 그 표준 편차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90에서 110 사이가 내 학년이라고 본다 그러면 네. 120 정도 되면은 약 10%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위 10%좀 되는 아이들이 한 1년 정도. 네. 그 다음에 한 125 정도부터 126 정도부터 4% 정도 영재라고 하는데 130 정도 되면은 한 2년에서 한 3년 사이. 네. 그때부터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데요. 135 이상 되는 아이들이 140 근처면 한 3년. 네. 140이 넘으면 4년 정도의 높은 정도 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150이 넘는 아이들은 매우 드물어요.
150이 넘는 아이들은 고도 영재. 고도 네. 영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5, 6년 정도 특히 초등학생들이 대학생 책도 능숙하게 보진 못하지만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대학생의 어떤 평균적인 지능들이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되겠죠. 그런 아이가 뭐 서울대학교, 연고대학교 대학 다니는 만큼 똑똑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대학교 책을 읽고 전혀 이해 못하지 않은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서 그런 아이들은 조금 훈련시키다 보면 고3들이 푸는 문제도 네네. 1, 2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고도 영재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AP 캘큘러스 그런 것들 무리 없이 드러내고 그리고 소화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